저는 애초에 그냥 자서전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꼭 김유진이랑 대화체로 찍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죠. 또 다른 이유로는 혼자 책을 쓰다 보면 자기가 다들 너무 좀 잘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다 좀 자화자찬이 되더라고요. 모든 책이. 그런데 언론개혁이나 뭐 정치개혁 이 부분은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객관화시킨다 그럼 떠오르는 게 김유진 처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편과 네. 보수 유튜버들의 네. 가짜 뉴스가 서로 교류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 이게 지금은 제일 문제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종편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탄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안티조선 운동의 영향도 있고 해서 초반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거기 이제 출연하시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틀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JTBC가 일단 들어오면서 손석희 사장이 들어오면서 JTBC의 보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종편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균열이 가는 거예요. 시민운동도. 민원운동 거기서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오늘 그 인터뷰를 진행할 민원연의 엄재희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보조를 맡은 신미 사무처장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표지 우리 모델이자 이번 회원 인터뷰의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민원연 하면 늘 대표로 1순위로 항상 말씀되는 최민희 전 민원연 대표십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엄지혜님이 저한테 전 의원으로 해야 되나요? 전 대표로 해야 되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전 대표죠. 전 대표고 또 전 의원님이시고요. 전 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민원연 전 대표로 모셨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 네, 저희 민원연 사무처장 그리고 지금은 민원연 이사입니다. 김유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우리 엄재희 활동가가 네. 이 책을 3일간 속독하여 네.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주말부터 좀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일적으로 이제 읽다가 정말 어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민원연 초기 역사부터 그다음에 언론개혁의 운동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사태까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런 살아온 삶을 보면서 사실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얼마나 이렇게 이 깊은 고민과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언론 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좀 부끄러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성공했어요. 네. 네, 독자 감독.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언론개혁 운동을 함께 해오신 우리 두 선배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세 명, 네. 그 저하고 신미, 김유진, 그러니까 삼총사입니다. 초기 삼총사. 네. 제가 사무국장일 때 사무차장이었고 유일한 예쁜 간사였어요. 저 그때 완전 귀염둥이였어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아니 믿어요. 책에 보시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25년 네. 전에 네. 민원연에 갔을 때 네. 제가 꽃다운 나이이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뻤어요. 다들 회원들도 그렇고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너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주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았죠. 두 분이 이 책을 같이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되게 궁금하군요. 계기 딴 거 없고요. 일단 제가 책을 쓰면 같이 쓸 사람은 신미 처장이나 김유진 처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미 처장은 알아서 일을 자체 발광하면서 잘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은둔형이세요. 그 타고난 능력과 자질과 언론운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든 안 하겠다는 쪽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책을 기획할 때 저는 애초에 그냥 자서전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꼭 김유진이랑 대화체로 찍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죠.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이유로는 혼자 책을 쓰다 보면 자기가 다들 너무 좀 잘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다 좀 자화자찬이 되더라고요. 모든 책이.
그런데 언론 개혁이나 뭐 정치 개혁 이 부분을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객관화시킨다 그럼 떠오르는 게 김유진 처장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책 보면 되게 어떤 이 냉정하고 이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서전 이런 형식에다 실어도 될까 싶은 그런 직설적인 질문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읽어보면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선 이 책을 쓰게 된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일단은 그거 계기. 제가 책 쓰자고 한 게 언제였죠? 11월 정도였던 거예요. 11월? 네. 작년 네, 11월.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책을 쓰자 하고 이게 3월에 나왔다고요? 네, 4개월 4개월 만에 걸렸어요. 쓰셨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 빠른 건가? 엄청 빠르죠. 그것도 아직도 그 속도와 열정이 그게 또 그대로시네요.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는 제가 빨리 내자고 막 빨리 털고 싶어가지고 빨리 내자고. 일단 조국 국면에서 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그리고 검찰이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것 네. 그리고 언론이 검찰의 입 역할을 하면서 의제를 왜곡하는 것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것 네. 왜곡된 단독 보도를 폭풍 기사 쓰는 것 등등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성이 있었다고 봐야죠. 도대체 우리가 언론 운동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했는데 좀 허탈하달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가 운동을 잘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국 사태 때를 보면 사실 많은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도 논쟁이 많았고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제 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 또래들은 되게 이 분노했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국 사태가 어떤 조국이라는 하나의 인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계급의 약간 문제로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국에 가지고 있던 문화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맥이라든지 그게 저희는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약간 상대적 발탈감을 느꼈고 저는 그래서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교육을 통해 부가 대물림되는 문제지 않을까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가지긴 했었거든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 문제 제기는 김유진 처장의 질문에 다 나와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입시 불공정이 이 의제의 본질인가? 아니면 검찰 개혁과 반개혁이 이 의제의 본질인가? 그러니까 입시에 있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게 있었다고 봐요. 인정. 네, 그런데 그게 본질인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정이 검찰개혁, 반개혁 의제를 뒤덮도록 해서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게 저는 검찰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의식은 거의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의혹 보도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리고 차라리 최근에 그 SBS의 표창장 조작 그 보도 같은 경우는 정말 SBS가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사과 정도가 그죠? 네, 완전 그 당시에는 근거도 없이 그런 보도를 내놨으니까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 말 잘하는데요. 네, 그런 그리고 두 가지 쫄지도 문제, 않고. 네. 두 가지 문제 의식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의 어떤 이런 계급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한국의 언론의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비판하고 싶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비판하는 거 당연한데 네. 언제든지 주와 종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게 핵심 의제가 있고 부차적인 의제가 있는 거고 그걸 구분해 주는 게 민원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유진 이사님도 처음에는 이 책에서 이제 조국 관련해서 되게 냉정하게 보시다가 이제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하겠다. 비판적으로 드디어 시작. 우리는 단어 하나를 그냥 안 넘어가는. 비판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어쨌든 나중에도 같이 이제 또 소중 집회도 나가시고 이런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시는지. 본인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이건 현실이 아닌데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다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굉장히 큰 집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러면 강남자파.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보의 아이콘처럼 특히나 20대의 산호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비판적인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결국 자기 가족의 어떤 특권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방관했었구나라는 실망감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저를 비롯해서 젊은 층들이 대다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누렸다라는 데서 오는 박탈감과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집권 초반에 왜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좀 더 야무지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좀 초반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최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A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과 어떤 그 제재랄까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난이라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을 어떤 그런 총량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온 가족이 이제 그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동기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개혁 대상이 되지 못했던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 나는 조국 전 장관의 삶이 운동했던 사람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검찰 너네가 저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 그의 잘못도 그 정도는 아니지. 라는 인간적인 분노가 저는 나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 전 장관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미 처장은 어땠어요? 저요? 저는 지금 김유진 이사와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우리 이 청년 시각에서 보는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계급 계층의 문제들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와 또 부차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게 좀 혼재된 상황에서 특히 언론이 그 아젠다를 되게 부차적인 문제를 본질로 가져갔고 그런 사이에 검찰 개혁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조국 보도에서 정말 저는 오보만 제대로 분석을 해도 언론과 검찰이 어떤 관계인지 언론이 왜 이런 오보를 냈는지 저는 그 오보들이 그러니까 보도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오보가 아닌 상당히 의도성 오보들이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분석을 민원연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본질이 뭐냐라고 뭘 봤을 때는 사실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땐 다양한 해석을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문제도 당연히 있고 아까 말한 계층 문제, 교육 대물림 문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오보와 그러니까 악의적인 공격으로 가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게 한 효과를 발휘해서 되게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요즘 언론들이 되게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걸 되게 사명처럼 여기는데 사실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검찰 권력도 있고 언론 권력도 진짜 있고. 책 읽었다. 네네. 우리는 자본 권력. 네,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물어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진짜 동감했거든요. 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정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조중동은 정치만 까거든요. 자본 권력 절대 건들지 않고. 그 정치 중에서도 네. 일부만. 정치 민주당 중에서도 권력. 일부만 네, 그건 비판하죠. 사실 선택적 비판을 하죠. 그래놓고선 자기들이 그걸 정치 권력 비판하지 않으면 정파적이라고 몰아가는 요것도 사실 그들의 프레임인 거잖아요. 자신들이 정파적이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길에 들어오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언론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 내지는 뭐 말지에 네. 제가 말지 1호기잖아요. 네, 1호기죠. 그러니까 말지에 들어와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언론을 알게 된 거고 또 제가 모시고 일한 분들이 보통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언론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혹한 유신 시대에 자유 언론 수호 투쟁을 이제 했던 분들이잖아요.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 거기에 80년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기본이 무엇이고 언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상 학습을 한 거죠. 단지 말지 원고를 쓰고 교열받는 수준이 아니라 해직 선배들은 교열의 원칙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그 논평이 논리적으로 완벽한가 이 두 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뻗대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속으로 늘 무서웠어요.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지금 이제 냉정하다고 표현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듯이 하셨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표현이 틀렸다고 교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전하는 세상과 내가 취재한 세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세상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다. 만약에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언론이 다른 프리즘으로 국민들께 전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 그런 경험을 계속하는 게 말지 기자예요.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말지 기자가 혹시 있다라도 제도권 기자들이랑 섞이질 않는데 그 당시에 조중동 기자들은 언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왜냐? 우리 선배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자주 놀러 오고 막 좋아했어요. 그들 일부도. 그게 엄혹한 전두환 시대였지만 그래서 같이 섞여서 취재도 하고 제가 곤혹스러운 순간에 빠졌을 때 그들이 구해주기도 했어요. 잡혀갈 때. 아는 기자가 저 쫓아오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취재를 했는데 지면은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면이 다르다는 건 진실이 왜곡되는 건데 그럼 이 진실이 왜곡돼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데 취재가 쌓여가면서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민중 그런 분들.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굴까? 그럼 노동자가 노동쟁이를 할 때 이 보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가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기업주가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정치경제학 공부나 모든 이론이 말지 만 3년 동안 다 검증됐어요. 세상이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운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초기에는 언론운동하는 게 창피했는데 왜냐하면 노동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비판도 받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반절이라고. 반절 노골적으로 비아냥 일상적으로 기자 오셨네 뭐 이런 거 기자님 오셨네.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이제 얘는 노동 현장 얘는 어디 있으면 제가 나타나 어머 뿌띠 기자 오셨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사실 책을 또 읽다 보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들었던 생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의식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조선일보가 노동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맥락을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폭력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일부러 보여주고 저희가 이제 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관련해서 보도를 뭐 했는지 막 이렇게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뭐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면 절대 보도 안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충돌이 나면 굉장히 많이 보도하는 이런 행태들이 전혀 변함이 보도 있잖아요. 네. 가뭄의 왼파업, 그지? 그건 언제쯤 조선일보였어요. 네. 이 가뭄의 왼파. 가뭄이 엄청 들었는데 조선일보 파업하니까 가뭄의 왼파업이.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게 부여 그 고대 국가, 고대 부족 국가도 아니고. 최근에도 조선일보가 그 서울대 병원 노조가 코로나 전국에 딸기밭 체험 간다고. 근데 그것도 심지어 오보였잖아요. 사실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게 사실 이 책이 총선 전에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또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조선일보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 좀씩 나오고 있는데 저물었는데. 네. 저물었다고 보십니까? 보십니까?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의 영향력은 떨어졌고 어떤 집단에 대한 영향력은 더 공고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네. 보수 정치권이라든가 그리고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집단에는 여전히 강고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면서 이쪽의 카르텔은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윤미향 의원 관련한 그 보수 세력의 태도
그리고 일부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건 진보 세력 일부의 태도가 사실 조국 국면 어게인이에요. 그게 약간 축소된 형태인데, 그런데 공격의 강도는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사실 종편을 보면은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데, 종편의 문제에서 어떤 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편과 네. 보수 유튜버들의 네. 가짜 뉴스가 서로 교류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 이게 지금은 제일 문제가 되어버렸죠. 과거에 2012년 대선 패배하고 나서 분석한 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우리들은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시골 농촌 가면 낮에 내 종편 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지. 일정한 시청층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민주당은 종편 거부한 상태에서, 종편 출연 거부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 그러니까 종편이 일정 부분의 그 유권자들을 막 흡수해가는 부분을 막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게 돼. 그래서 이후에 종편에 나가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나가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17년 대선 나가기 전에, 그땐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을 줄 몰랐고, 그래서 촛불을 예측 못했죠. 그렇죠. 대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을 꾸려서 다 이렇게 맡긴 거죠. 너는 어디 나가오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진성준 의원하고 저하고 둘을 찍어서 종편에 출연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을 체크하게 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조선일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대통령도 만들던 영향력, 그거 없죠. 실패하고 있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안 돼야죠. 그런 영향력은 없는데, 강고하게 기득권과 그 보수 카르텔 내에서는 가짜 뉴스와 결합하여 일정한 세대층을 공략하면서 아주 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 중에 하나, TV조선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들도 그 당시에 비판하는 거죠. 네, 그걸로 개의치 않다라는. 노 프로브로. 왜냐하면 네. 제가 민원연의 상임대표라면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정활동하면서도 종편 안 나갔잖아요. 네. 그건 내 개인적으로는 안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데, 교체. 예,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탈환이라 하셔서. 정권 교체의 그 정권 교체 전략의 하나로 종편을 출연해서 여론을 좀 어떻게 해보자, 이거를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나는 언론 운동한 사람이니까 못 나가겠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욕하는 분은 욕하는 거고, 저는 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종편 진출이. 그래서 그때 진성준 의원과 제가 나가고 나서 평가가 괜찮아서 그다음에 배재정 의원이 나가고 김현 의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간 거죠. 이 책에서도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유진 이사님이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최민희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민운동가 최민희였으면 당연히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정치인으로 이미 이제 강을 건너가셨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셔서 거기서 뭐 정치인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드렸죠. 민원연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종편에 대해서 그 불법적으로 탄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안티조선 운동의 영향도 있고 해서 초반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거기 이제 출연하시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틀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JTBC가 일단 들어오면서 손석희 사장이 들어오면서 JTBC의 보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종편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균열이 가는 거예요. 시민운동도. 민원연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보도 상도 주시고 뭐 많이 JTBC는 종편에 우리가 비판했던 종편의 영역에서 아닌 것처럼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은 JTBC도 처음엔 똑같았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종편으로 우리가 비판했던 대상인데 그게 현실의 논리로 깨졌어요. 손석희라는 사람과 보도의 방향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건데 민원연에서 이제 종편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할 때 왜 보수 패널들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향된 여론을 주장하게 하느냐라고 모니터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비판도 그러시더라고요. 했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진보 진영의 모든 인사들에게 종편을 출연하지 마세요라고 민원연이 일관되게 전략 또는 전술을 가지고 거기에는 그 정말 극우 세력들만 나가는 언론 이렇게 만들어 버리던가. 예, 그게 안 되면 그 가서 싸워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민원연은 사실은 그런 공식적인 입장 없이 JTBC도 사실상 그 매체로 인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암묵적으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인사가 비율이 맞지 않으니 비율을 맞춰서 패널을 구성하고 주장과 주장을 공명정대하게 그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비록 종편 출연을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 민원연이 그 이후의 운동에서 보면 이 논리가 민원연도 스스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거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연도 스스로 이런 이제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하고 할 때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됐죠. 그때 JTBC로 인해서. JTBC가 보도를 잘한다를 넘어서 손석희라는 사람의 그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손석희가 JTBC 갈 때 논란이 엄청 났어요.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강요당했어요. 나도. 그래서 제가 트윗에 지켜보겠다. 손석희 과거를 믿는다. 이렇게 올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손석희가 잘했죠. 잘해서 종편을 일률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쁜 종편 속가내기로 저의 의정활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편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편에 나가서 분위기에 짓눌려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그냥 쫓아가는 게 문제지. 나가서 정확하게 진보 의제 그들과 토론해서 그들을 설득하면 그게 그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제대로 하냐 못하냐. 그런 평가를 한 언론이나 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딱히 그렇게. 왜냐하면 토론하다 보면 대부분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종편에 나오고 사회자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그렇죠.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말리게 돼 있어 거기에. 그럼 안 말린다고 뻗대면 효과가 없어요. 나갈 경우 준비를 많이 해서 그것을 논리나 태도나 모든 것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나가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선 비교적 진성준 의원이나 우리 초기 전략에선 뭐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제 민원연에 취재가 들어왔어요. 네. 지난주 또 뭐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사분은 우리는 안티조선 운동을 주도했고 우리는 인터뷰 취재 거부가 원칙이다. 왜 응하냐? 답변하지 마라. 근데 지금의 이 현실에서 이게 조선일보만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인 미디어, SNS 다 했는데 우리가 아무 설명을 안 하면 조선일보는 마음대로 쓸 텐데 그러면 일부에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또 확산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효과적인 언론 대응인가? 물론 이제 우리 민원연에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이런 나쁜 신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이 이제 취재나 인터뷰 거부로 나타난 거죠. 근데 실제적인 현실에서 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좀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 지점은 있고 뭐 저희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안티조선
안티 조선 운동을 했던 그 관점은 지금도 주요하고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일단 지금 안티조선 운동 안 하잖아요. 제2 안티조선 운동을 할 시기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연 중심으로 제2 안티조선 운동을 하나? 뭐 이렇게 봤는데 안 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네. 지금 요건은 저는 대응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취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단 마음대로 쓰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나가죠. 꼬리에 일축해버리죠. 이제 꼬리에 달아버리면 그러면 그들의 그 주장이 의혹이, 사실이래. 예, 사실인 사실처럼 양. 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인 안티조선 운동의 전술을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안티조선 운동의 취재 인터뷰 거부는 원래 그러니까 그 신문을 그냥 극우들만의 매체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취지가 저는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니까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이제 그 진보적인 인사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 신문을 그야말로 극우적인 매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논쟁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 보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문제는 운동으로서 안티조선 운동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기고 인터뷰 거부가 성공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기고 인터뷰 거부 그 선언을 하는 그날 조선일보 지변에 민주노총 정책실장 글이 실렸어. 그게 날짜가 이렇게 딱 일치하지는 그 즈음에 일치하는 진보 진영의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그쵸, 얘기를 될 하는 수가 거예요. 없었고. 왜냐하면 진보 언론 지정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네. 민주노총이라면 굉장히 근본적일 것 같은데 조선일보 그래서, 활용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 활용론이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조직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단일한 조직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나 기고를 안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지금까지 얘기가 사실 뭐 과거의 어떤 언론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당시에는 진짜 조선일보 하나만 비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체를 비판해야 되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책 근데- 꼼꼼하게 읽으셨어. 아주 다 자세한 읽었습니다.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이해했어. 꼼꼼하게 읽었어.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당신이 그래 했는데 사실 아까 앞서도 물어봤듯이 이제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총선에서 어떤 뭐 전례가 없는 이런 의석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 개혁 운동 진영에서 던져야 될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이 어떤 유리한 어떤 일단 그거부터 네. 잘라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의제는 뭐 그 언론개혁 의제를 어떻게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네. 어마어마한 많이 의제이기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딴 걸 붙이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처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언론개혁 의제요. 네. 저 2개월 된 처장에게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저에게 토스하시다니.